메인 코너인 뉴턴의 발가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뉴턴의 발가락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K2 박사님이 오신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공대 오빠. 영원한 공대 오빠. K2 박사님은 원래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열차 폐체가 전공이신데 열차 폐체를 제가 이번에 우리 개기일식 가서 네. 우리 이중 5명 중에 3명 개기일식을 가서 엔데버호를 봤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열차 폐체의 실체를 네. 봤는데 와, 그냥 직접 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뭐 우주왕복선이라는 게 있었고 네. 그걸 보면서 그건 저희들도 최근에 또 따로 떨어지면 어쨌든 보긴 봤어요. 그렇죠. 엔데버호를 가셨나요? 가서? 네네. 네. 저도 7월에 보고 최근에 가셨고 저는 작년에 갔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사진으로 보던 거랑 참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네. 전 좀 그랬어요. 얼마나 다른 느낌이 드냐면 그 기념품에서 뭔가를 사야 될 정도로 정말 제가 어디 가서 뭘 안 사는데 네. 그거는 샀어요. 정말 느낌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 우주 왕복선의 기운이 그 기념품 상점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보니까 그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의 큐레이터 분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하나 갖다 놓고 지금 항공우주 박물관 짓겠다고 그 사신 것들이 다 거기 기부되는 거예요. 그 국내에 들어와서 기부하시지 왜. 사실 그거 있으면 항공우주 박물관 지어도 되죠. 그렇죠. 네, 그럼요. 그렇죠. 충분히. 정말 실물의 힘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우라가 뭔지. 맞아요. 이 진품의 아우라가. 그러니까 우주에 나갔다가 수십 번 나갔다 들어온 그 기체니까 그걸 봤을 때 또 이렇게 바닥에 전 열차 폐체가 어느 부분인지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특별히 눈에 띄진 않더라고요. 처음에 딱 오셔가지고 그걸 보시고 나서 처음 파토님이 해주신 얘기가 K2 박사님 이런 거 붙이시는 일을 하셨군요. 타일 같은 그런. 그 타일 1차 폐체 말씀하실 때 타일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장 열차 폐체로 뭐 유명하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저희가 제일 유명하신 분은 무조건 K2 박사님. 맞아요. 제일 유명하시죠. 한국보다도 유명한.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간 거잖아요. 일식 여행이니.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그 타일을 보면서 K2 박사님, K2 박사님, K2 박사님. 저를 보면서 다 저거 K2 박사님이 하시는 그거 맞죠? 저거 K2 박사님이 직접 붙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과학 팟캐스트 하면서 과학과가 앉아있는 하면서 다른 과학 용어나 그런 거는 누가 했어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누가 안 했어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열차 폐체는 K2 박사님 아니었으면 아무도 모르는 단어예요. 절대로 나올 리가 없는 단어예요. 저기 당시에 저희 그때 아폴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편 저희 할 때 파토님한테 뭘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도대체 K2 박사님 뭐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실 때 원래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열 전달이라는 분야에 또 그 중에서 되게 빠른 속도 극초음속의 유동 내에서의 열 전달이라는 와 멋있다. 그렇게 멋있는 분야를 했는데 아폴로 프로젝트 얘기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열차 폐체 얘기 나오니까 그게 파토님 뇌리에 딱 박히셨나 봐요. 그럼요. 그 이후로 저 출연할 때마다 열차 폐체 박사님 하셔서 저도 현장에서 K2 박사님이 직접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얘기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만약에 뭐 엔데버호나 뭐 챌린저호의 열차 폐체를 제가 붙이는 역할을 했었다면 되게 영광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일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주 왕복선. 엔데버호 얘기를 계속했지만 우주 왕복선이라는 것이 우주를 왔다 갔다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시대가 꽤 긴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주 왕복선이라는 게 처음 취역하던 상황들, 그게 옛날에 로켓하고 어떻게 다르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옛날 80년대 초반. 특히 80년대 초반에 그렇죠. 처음 나갈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여러 대가 올라가고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뭐 그런 다음에 또 퇴역을 몇 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요걸 한번 싹 정리를 해서 우주 왕복선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좀 너무 지나치게 정서적인가요? 우주 왕복선은 나에게 무엇이었나?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 중에 그나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케이트 박사님이기 때문에 역시 모시게 됐습니다. 열차 패체 하나 가지고 그걸 확대하셔가지고 저한테 스페이스 셔틀을 조사해달라고 하셔서 좀 며칠 밤을 새고 제가 자리에 왔습니다. 그게 우리 쪽 과학자 중에 공학자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이죠. 언제는 K 박사님이랑 비교하면서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이제 살려주시네요. 근데 저 진짜 적절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엔데버 보면서 그 이상한 감정을 느끼면서 도대체 이게 나한테 뭐지? 이 우주왕복선이라는 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주왕복선은 제 또래는 이제 젊은 어렸을 때 시작해서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출발하는 뉴스 보고 뭐 사고 나는 뉴스 보고 이랬던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는 얘기고요. 우주왕복선, 일단 우주왕복선은 뭐냐? 개념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이게 우주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름에 들어있죠. 그리고 영어 이름으로는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저 궁금한 게 아직도 요즘 뭐 안 다니니까 말할 기회는 적겠지만 아직도 우주왕복선이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우리 옛날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다 안 하게 된 말인가요? 언제쯤부터? 아직 쓰죠. 있어요? 뭐 네이버에서 찾아봐도 우주왕복선 하면 자료가 그러니까 사원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해야 되잖아요. 스페이스 셔틀이라는 말로 다 돌아가서 모두가 그걸 쓰고 있는데 우리 아까 배터리처럼 단지 어릴 때 들었다는 이유로 우주왕복선이란 말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변화를. 실제로 이게 찾아봤더니 아폴로 프로젝트가 한참 진행되던 시기 전부터 직관적으로 봤을 때 비행 기술이 먼저 있었으니까 뭔가 나갔다가 비행기 모양으로 다시 이렇게 활활 날면서 돌아오는 그런 비행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걸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폴로 시대부터요? 그래서 그때 뭐 STS라고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라는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미국 공군과 나사가 이제 그 과정에서 재밌었던 게 엄청나게 많은 과제들이 제안이 됐었는데 그 닉슨 대통령 때 몽땅 다 잘리고 스페이스 셔틀 프로젝트만 승인이 돼서 그게 STS 프로젝트의 유일한 하나의 프로젝트로 남았다. 그 STS 프로젝트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다른 게 많았던 거군요. 제안은 상당히 많이 됐었다고 그러고요. 그 전에 거의 뭐 수십 명의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뭐 하루짜리 뭐 세미나도 열어서 뭐 그런 공학적으로 어떤 형태의 뭐 항공기 디자인이 있어야 될까, 우주왕복선의 디자인이 있어야 될까에 대해서 논의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 제안 요청서라고 하죠. 뭐 이렇게 나사에서 이러이런 재귀환하는 궤도선 그리고 그런 엔진에 대해서 제안을 받는 그런 시도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저희가 늘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주왕복선의 디자인과 그 로켓 형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달 성공하고 나서 다음 중요한 과제가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받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코비도 그 중에 그랬죠. 위성이나 이런 쪽으로는 그거였고 코비 말고 사실 코비는 떨어졌다가 나중에 된 거고 우주 쪽으로는 아마 우주왕복선이. 그러니까 60, 70년대 이럴 때 이미 다 나왔던 얘기, 60년대부터 아폴로 계획 있을 때 이럴 때 다 나왔던 얘기라는 건데 아폴로가 종료되기도 전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간 게 80년대 초반이니까 70년대 초반부터 거의 70년대 개발해가지고 81년에 처음으로 궤도 비행에 성공했다니까 그 전에 뭐 20년 전부터 그래야겠죠. 계속 형태를 테스트를 했고 그래서 뭐 X-15 비행기라는 게 있고요. 비행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X-15가 아마 그 초음속기로서 초기 그게 다르지가 않은 게 그런 초음속으로 날다 보면은 공력 가열이라고 해서 되게 빠른 속도로 날다 보니까 공기는 멈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완전 전공분야시죠. 그렇죠. 그 초음속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제가 2시간을 할 수 있는데 뭐 파동님이 자르실 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는 그냥 멈춰져 있는데 초음속 뭐 마하 뭐 10이나 뭐 이런 속도로 나는 항공기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기가 그 정도의 속도로 비행기한테 다가오는 걸로 느껴지겠죠. 그런 빠른 속도로 날고 있는 비행기가 공기를 만나면 표면에 마찰력이 크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열의 온도가 거의 표면을 거의 1500도, 1200도 이렇게 큰 1000도 이상으로 달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쇠는 1500도에서 녹잖아요. 거의 그 정도 1000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항공기의 재질이 견디기 힘든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X-15 프로젝트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페이스 셔틀 연구의 그 초기 단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진입할 때 그만큼 고속이 되니까. 그렇죠. 우주에서 재밌는 건 우주는 또 공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대기권에 진입하기 시작하면 공기 밀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우주선의 속도가 마하 25 수준이래요. 와.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냥 공기랑 마찰이 되면 이제 그냥 타버리는 거죠. 그냥 깔끔하게. 안에 있는 우주인들과 함께. 아이고. 근데 뭐 아까 얘기하려고 했지만 이제 불행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실제로 내려오다가 그 콜롬비아였죠. 그렇죠. 예, 돌아오다가 이제 진짜 타버린 케이스고요. 예. 그것도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아마 발생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X-15 비행기 프로젝트가 있었고 우주선 프로젝트가 있었고 또 X-20, 뭐 X-24B 뭐 해가지고 그 실제 스페이스 셔틀이 완성돼서 날아가기 전까지 1인승 규모의 소규모 비행체 실험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왕복선이란 건 우리가 보면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건 맨 처음 제가 봤던 느낌은 뭐였냐면 사진도 그랬고 또 프라모델이 나왔었어요. 그 747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근데 얼핏 생각해도 747이 우주에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어린 마음에도 좀 의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뭘 테스트한 건가요? 올라가서? 근데 그 747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보니까 이게 그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모두 발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착륙은 한 번 정도인가가 다른 지역에 착륙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경우나 아니면 유지보수, 스페이스 셔틀의 유지보수는 나사의 다른 브랜치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운송을 할 때 747기 위에다가 그런 스페이스 거군요. 셔틀을 그 실어서 LA로 올 때 747을 얹혀서 왔어요. 그랬죠. 전시되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린 그 우주 왕복선이 비행기 모양으로 생기긴 했는데 안에 뭐 제트 엔진이라든가 이런 대기 중에서 그 스스로 추력을 내서 갈 수 있는 엔진이 탑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겠죠. 그렇죠. 나갈 때는 그 로켓에 실려 나가고 맞습니다.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고 어디로 갈 때는 얹혀서 가야 되고요. 비행기가 생겼지만 사실은 혼자 힘으로 못 날고 적어도 이륙을 못한다. 그런 거였군요. 근데 그게 이제 은근히 모습이 로망이긴 했다고요. 뭔가 그 거대한 747이 얹혀가지고 날아가고 하는 게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굉장히 로망으로 남아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주에 간 건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747이 최대한 올라가서 이렇게 쓱 놓고 오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심지어 모양을 보시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비행기 모양으로 잘 빠진 듯한 왕복선이 탁 있는데 밑둥에는 좀 못생기게 생긴 그 주황색 거대한 탱크 하나 걸려있고. 그렇죠. 양쪽에 또 연필 모양으로 좀 보기 싫게 생긴 게 두 개 붙어있는데. 엄청 큰 것들이 붙어있어요. 저거 없이 그냥 나는 게 훨씬, 저는 어릴 때 장난감 갖고 그러고 놀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꿈꿨던 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행기 상태로 올라가서 마음껏 돌아다니다가 심지어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그렇죠. 엑스윙처럼. 그러니까 엑스윙처럼. 그런 건데 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심지어 그 가운데 있는 그 주황색 모양의 탱크가 실은 우주왕복선 비행기 모양으로 생긴 그 오비터라고 그러죠. 그거에 액체 연료랑 산화제를 공급해주는 탱크고요. 연료 그게 탱크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실제로 엔진이 작동이 안 되죠.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우리 가서 봤잖아요. 그 뒷마당에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저도 물어봤더니 그 큐레이터가 나중에 합쳐서 세울 거야. 뭐 이러면서 기차를 방불케 하는 그런 크기인데 그러니까 얘가 연료를 가득 거기다 싣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우주선이 매미같이 붙어 있고, 그게 이제 오비터, 그렇죠, 오비터. 일종의 인공위성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식으로는 오비터 비클이라고 그러죠, OV라고 부르고. 그리고 뒤에 이제 크게 그 오렌지색인지 그렇게 붙어 있는 시뻘건 거, 그게 연료 탱크고, 익스터널 탱크 그래서 뭐 ET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ET가 아니라. 그리고 실은 또 그것만으로도 추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들어올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양쪽에 하얀색 연필처럼 생긴 길쭉한 거. 그거를 이제 솔리드 로켓 부스터 고체 로켓을 2개를 양쪽에다 붙여야만 겨우 이제 우주로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저궤도로. 기념품 중에 그 다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천으로 된 거. 그래서 그걸 뗄 수 있게 돼 있어요. 찍찍이로. 우주선 인형. 찍찍이로 해서 그 탱크 떼고 이제 몸체만 놔주고. 발사 단계에 맞춰서 하나씩 떼시군요. 실제로 그 고체 로켓은 발사 후에 허망하게 한 2분 뒤면은 다 떨어져요. 그래서 바다에 떨어져서 뭐 없어지고 이러나요? 아닙니다. 그 낙하산이 쫙 펴지면서 그래서 이게 재사용 로켓이라는 게 최대한 많이 사용해보자 해가지고 이 세 가지 그 요소 중에 탱크만 버려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고체 부스터를 수거해가지고 재생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 장면만 다루는. 그게 재밌으셨어요? 그게 되게 재밌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떨어지잖아요.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건져 올려가지고 거기 이렇게 무슨 그 해조류 같은 게 낀대요. 근데 그게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걸 하나하나 청소하고 수작업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그렇겠네요. 예, 우리가 항상 옛날에 그 프라모델이든 사진을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게 저 뒤에 큰 거 하나 작은 거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게 로켓이고 어느 게 연료 탱크인가가 좀 헷갈려요. 일단 큰 게 하나에는 큰 게 연료 탱크고 길쭉한 거 양쪽에 붙은 게 밑에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로켓이다. 그리고 실제 엔진은 이 오비터에도 붙어 있고.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두 종류의 그 로켓 엔진이 다 쓰이는 거죠. 왜냐면 이제 고체 로켓이라고 하는데 고체 로켓 부스터 같은 경우는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요. 연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연탄. 실제로 그 내부 단면을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어떤 추진체라고 하죠. 프로펠런트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적층을 해놨어요. 연탄이 가득 들어있군요, 그 안에. 그렇죠. 가득 쌓인 연탄인데 거기에 산화제가 같이 산소가 없으니까 산화제가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얘는 불을 붙이면은 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고체 연료 타는 화끈하게 다 타버리는 거죠. 2분 동안에. 우리 중간에 연탄 타고 있는데 중간에 껐다 켜고 하지 않듯이. 그렇죠. 뭐 이불 불어서 끌 수가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신기전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신기전. 그죠. 신기전 원리네요. 예, 맞습니다. 예. 불치 붙이고 그냥 치익 해가지고 계속 그냥 그쵸. 조절 잘 안 되고. 한번 산화돼 버리고 마는. 그리고 그 큰 외부 탱크에서 공급되는 액체 연료랑 산화제를 가지고 불을 떼워서 추진하는 거는 그 오비터 본체에 있는 엔진인데 그거는 액체 추진 로켓이죠. 그거는 이제 자동차처럼 이 액체의 양을 좀 조정을 하면 맞습니다. 추적 조정이 가능한 그런 거고. 그래서 그거는 한 8분에서 9분까지 쓸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도 짧죠. 효율 참 떨어지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우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엄청 무식해요, 정말.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제가 심지어 알고 있는 그 어떤 과학 지식 정도를 가지고 그냥 물량으로 막 쏟아가지고 그냥 띄우는 것 같아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올리는 거고. 아까 뭐 최 팀장님이 정말 무식하다 그러셨던 것처럼 이게 재밌는 게 발사 초기에 화염이 엄청 크게 생기잖아요. 근데 웃긴 건 화염을 그렇게 추력을 얻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발생시켜 놓고 그 화염 때문에 로켓이 다칠까봐 물을 110만 톤을 1분 내로 다 쏟아 부어요. 110만 톤이요? 그걸 이제 밖에서 그럼 뿌려주는 거예요? 발사대에서 일제히 발사 순간과 동시에 맞춰서 한 뭐 49초라고 써 있는데. 아니 근데 그런 분량이면 무슨 댐 열었을 때 우리 뭐 초당 분당 몇만 톤, 몇십만 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유튜브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봤는데 진짜 엄청난 속도로 뭐가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거 엔진에 안 좋지 않나요? 엔진의 추력을 약하게 한다거나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일단 한번 점화가 되면 이제 그거를 뭐 끌 정도의 그런 물량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진짜 곤란하죠. 또 한 가지는 재밌는 게 이게 발사하는 시간에 그 정도의 화염이 나오면은 진동이 저희가 생각하는 덜덜덜이 아니라 로켓 자체를 데미지를 입힐 수 있을 정도의 진동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댐핑 시켜주기 위해서도 물을 뿌린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엄청난 양의 물을 갖다 뿌린다 그러더라고요. 참 보면 서양스러워요. 정말 무식한 힘으로 셀이 막 그냥 스케일로 승부하는. 셀이 막 터트려서 올리면서 그것도 어떻게 하려고 옆에서 그 많은 물을 물 붓고 쏟아붓고 물량으로 막 밀어붙이는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가면 나머지 세 개 다 떨어지는 거고 이 오비터만 맞습니다. 올라가서 얘가 궤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좀 실망스러웠는데 어린 마음에 우주왕복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런 식으로 가서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엑스윙처럼 그렇죠. 우주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오는 것이 아닌가. 워프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 아폴로 프로젝트 끝말미에 이게 그 실행이 된 거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달에 가보니까 별거 없었고. 당시에,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아폴로 프로젝트 할 때 쓰인 돈 자체가 당시 대한민국 1년 예산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당시에 대한민국은 또 예산도 되게 적었을 거 아니에요? 60년대구나. 그러니까, 비록 우리나라 예산이 적었다 하더라도, 미국 그 프로젝트 하나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예산이었기 때문에, 달에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어떤 우주여행을 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이 스페이스 셔틀 미션들을 보면은 허블 망원경을 궤도에다가 올려놓는다든가 아니면은 그 ISS 지을 때 그 자재를 갖다가 열심히 실어 날랐다든가 그리고 과학 실험 기지를 만들어서 뭐 우주에 띄어서 뭐 미소 중력에서의 어떤 현상을 본다든가 그거는 뭐 국제적인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한 135개의 미션을 수행을 하는데 공을 혁혁하게 세우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어디 좀 멀리 나가려는 목적은 애시당초 아니었던 거고. 예. 본래 목표가 저궤도였어요. 그렇죠. 저궤도라면은 2,000km 이하거든요. 2,000km 이하. 2,000 정도까지 간 적도 없고요. 네. 몇백 킬로미터 정도. 몇백 킬로미터, 1,000km 넘은 적이 없을 거예요. 네. 진짜요. 대신 재밌는 거는 오비터 보시면은 뒷부분, 등 부분이 활짝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 안에 비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거기가 직경이 4.6m라고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천정고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 정도 높이를 상상해 보시면 그 장난감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죠. 활짝 열려. 그게 열려줘야. 네. 안에 우주인들이 좀 나오고. 애들이 좋아하지. 맞아요. 그거 안 열리면 되게 실망스러워요. 그 미니카 안 열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니카 샀는데 문 안 열리고 이런 거 같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창고 공간에다가 길이는 한 18m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망원경을 통째로 집어넣기도 하고 자재를 잔뜩 실어서 올리기도 하고. 캐나다 암이란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로고파를 붙여가지고 원격 조정을 해서 뭔가 수리하는데 쓰기도 하고 하면서 적재를 갖다가 해서 뭐 다양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엑스윙 이런 걸 자꾸 보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 오비터라는 게 굉장히 지금 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인공위성 올릴 때에 비해서 훨씬 큰 거를 어렵게 저궤도에 올려놓는 상황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비효율적인 것은 아닌가. 굳이 그렇게 큰 거를 갖다 올렸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들의 그 친구 앨런 머스크 있잖아요. 네. 형님. 예, 형님. 앨런 형님이 개발하신 뭐 팔콘 9인가요? 예,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탑재체에 거의 무게를 집중을 하고 일단 로켓에 그냥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그냥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그 우리가 지금 스페이스 셔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몸매가 아주 멋들어진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아주 로켓이죠. 전형적인 아주 소박한 형태의 로켓 형태인데 대신에 이건 재밌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보셨겠지만 일단 로켓이 제 위치를 찾아오잖아요. 예, 그리고 그 탑재체 같은 경우는 거의 탑재체에 붙은 엔진이 소박하게 우주 궤도에 올리는 데 다 쓰이고 그래서 파토님 말씀 주신 대로 당시에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채택된 것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모두가 갖고 있었던 로망, 어릴 때, 비행기가 우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 그 전에 사실 만들어본 게 비행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니었을까 저는 그 스페이스 셔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올려놓고 수리하고 수리도 여러 번 했잖아요. 업그레이드를 5번 했거든요. 그건 스페이스 셔틀 덕분에 가능했던 거죠. 그죠. 없었으면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내부에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뭐 기자재를 잔뜩 싣고 사람이 가야 일단 되고. 가서 하는 거였거든요. 실제 허블 우주 망원경의 업그레이드가 카메라 같은 걸 완전히 바꿔요. 아예 광학계는 그대로지만 이 카메라는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가져가서 장착하고 이전 거 떼우고 이것도 사람이 가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큰 일이었죠. 다른 우주선이었으면 그렇게 사람이 직접 고치거나 하는 게 사실 불가능했겠네요. 그렇죠. 우주왕복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화물칸이 있다. 이게 되겠네요. 그 그래비티 영화가 그게 허블 망원경 고치러 그 여자 주인공이 가는 거죠. 그거 고치러 갔다 그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허블 우주 망원경은 사실 끝났는데 이제 업그레이드를 끝냈거든요. 완전히. 지금도 잘 동작은 하고 있죠, 아직. 2009년에 사실 그것도 안 하려고 하다가 그때 허블 살리기 운동 그렇죠. 티셔츠 입고 방송에서 나왔었는데 얘기가. 그 덕분에 다시 떼서 2009년에 마지막으로 하고 그걸로 한 2040년까지는 버틸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장 나면 우주왕복선이 없는데 어떻게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게 또 올라가니까. 그렇죠. 우주왕복선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궤도로 올라가는 것이었고, 올라갈 때는 로켓의 무시막지한 힘으로 올라가서 화물칸을 잔뜩 이제 갖고 있으니까 뭘 잔뜩 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허블도 거기다 올려놓고 고치기도 하고, 그런 식의 것을 이제 기존의 인공위성 같은 그런 형태로는, 기존의 오비터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런 임무를 수행을 했던 것이고, 돌아올 때는 글라이더 같이 이렇게 일종의 활강을 해서 내려온 거였죠. 활공.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주 공간에서 공기가 없는 곳에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물속에 빠지듯이. 빠지는 거다 보니까 글라이딩을 해서 내려와야 되니까 비행기 같은 양력이 필요하죠. 근데 양력이 지나치면 내려오질 못하잖아요. 물에 안 빠지고. 그래서 재밌는 게 내려올 때 각도가 그 어택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술을 머리를 쳐드는 거예요. 근데 한 40도 정도까지 쳐든대요.
그러니까 이륙하는 자세 같은 느낌으로 천천히 이제 감속을 하면서 마하 25의 속도에서 감속을 하면서 최대한 감속을 해야죠. 예, 내려오는 거고. 네.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게 속도가 뭐 잘 줄지를 않으면 그 상태로 좌우로 한 번씩 막 최고 한 70도씩 이렇게 꺾었대요. 좌우로. 예. 네. 그래서 타고 있는 분들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자리에 타가지고 뭐 휘청휘청. 70도라니.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재밌는 거는 별도의 뭐 큰 사건이 없는 한은 이제 바퀴를 내리거나 뭐 이런 뭐 마지막 조종 빼놓고는 전부 다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예.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재미난 거 하나 찾았던 건 이건 뭐 제 분야는 아니지만 그러려면 이제 뭐 컴퓨터가 조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종을 못 하니까 외부의 그 환경 데이터를 받겠죠. 이제 네. 비행기 속도도 체크해야 되고 압력도 체크해야 되고 온도 체크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백업 컴퓨터 한 대를 빼고 그 총 4대의 컴퓨터가 외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데 네. 4대 중에 한 대가 만약에 이제 소수 의견을 내는 거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예. 그래서 세 대는 다 뭐 기술을 왼쪽으로 꺾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 대가 오른쪽으로 꺾어야 된다고 하면 그 한 대를 결정해서 배제시켜 버리고 세 대가 정한 대로 다수결을 원칙에 따라서 그 비행기를 조종을 했다.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2대2가 되면 어떡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재밌는 게 4대를 왜 썼나 했더니 2번의 기회를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4대에서 그렇게 하나의 소수 의견이 생기면 하나를 고장났다고 판단하고 이 이후에 조종해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그리고 세 대가 이제 계속 조종을 하다가 한 대가 또 소수 의견을 내면 한 번 더 얘를 배제시켜버리고 나머지 둘이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거는 참사다. 뭐 이런 건데 그런 적은 없었다는 건데 재밌는 거는 방금 K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2대2가 처음부터 나타났을 때 어떡하냐 그랬더니 랜덤으로 결정한다. 그런 식이면은 앞에 그 모든 안전 시스템이 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센서가 오작동을 안 했다면 뭐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정보들이 오기 때문에 뭐 2대2로 갈릴 확률이 그리 높진 않았겠죠. 에반게리온이나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 같은 혹은 권투 심판? 그런 식으로 미국은 또 했군요. 그때 컴퓨터는 또 지금만큼 또 믿을만하지 못하고 성능도 떨어졌을 테니까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우주왕복선이 우리가 보면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거나 저거나. 근데 은근히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종류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우주왕복선이 한 몇 종이나 될까요? 그건 제가 대충 조사해봤는데 6개가 만들어졌어요. 6개밖에 안 돼요? 총 6대? 총 6대. 6대? 그 중에 첫 번째로 이름이 붙은 게 엔터프라이저. 근데 그건 우주로 못 나갔어요. 이건 제가 얘기 드렸는데 우리 스타트랙 팬들이 저 당시에는 저는 너무 어려서 게다가 한국이고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을 이제 밀리터리 쪽에서도 매우 애정을 가진 이름이고 미국 밀리터리 쪽에서 그리고 스타트랙 팬들도 애정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스타트랙 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이려고 청원 운동을 하고 특유의 덕후 기질을 발휘해서 혹시 모르는 사람이 아마 알겠죠. 스타트랙의 그 우주선 이름이 엔터프라이즈. 네,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커크 선장이 탔고 그 다음에 피카드가 탔고 그 NCC 1701 시리즈죠. NCC 1701 시리즈인데 그게 이제 A, B, C, D 이렇게 가가지고 피카드가 타고 나중에 엔터프라이즈라는 시리즈 2000년대 들어와서 새로 한 시리즈에 이제 커크 선장 전에 또 엔터프라이즈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이름을 붙이려고 청원을 하고 난리를 쳐서 결국 이름을 붙였지만 그게 최초의 우주 왕복선은 당연히 엔터프라이즈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죠. 스타트랙 팬들. 그분들도 이게 그런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엑스윙처럼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멋있고 막 우주 탐사하고 와프도 하고 이런 건 줄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엔터프라이즈가 아예 우주로 나가지 못했다. 아예 우주로 못 나갔다. 근데 대회부터 나갈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테스트용이었어. 약간 낚인 건가 그러면?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좀 아마 군행하기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아마 그 스타트랙 팬들이 뭐 이런데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그게 테스트용이라는 게 뭐 어디까지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것까지 몰랐겠죠. 뭐 일단 만든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름을 붙인다고 했는데 너무 일찍 붙인 거예요 그 이름을. 그렇죠. 그래서 걔는 우주에 못 나갔다. 그래서 최초로 나간 거는 콜롬비아호가 됐죠. 비행 실험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콜롬비아호가 최초로 나가서 실제 우리나라 중계도 되고 한 게 기억나요? 그 발사하던 거. 콜롬비아호예요. 콜롬비아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은 잘 모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우주왕복선 하면은 콜롬비아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일종의 대명사 같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냥 콜롬비아하고 이런 식으로 막 부르고 뭐 이랬던 기억도 나요. 네. 콜롬비아 국민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건 왜 이름이 왜 콜롬비아라고 붙었을까요? 콜롬비아는 콜럼버스가의 땅이라는 것의 라틴어식의 그리스식의 명칭이죠. 네. 새로운 데를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콜롬비아라는 말은 아메리카 전역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네. 콜롬비아 국민들은 왜 미국이 우리나라 이름을 콜롬비아 대학도 있잖아요, 미국에. 그죠?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챌린저가 있었고. 챌린저는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 그리고 디스커버리호가 있었고. 디스커버리. 아틀란티스가 있었고. 엔데버. 우리가 보고 온 엔데버. 훨씬 더 많을 줄 알았어요, 저는. 딱 그만큼이군요. 네, 걔네들이 그냥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한 거죠. 되게 자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의외였어요. 저도 알아보고. 우주를 갔다 온 우주왕복선은 지금 3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남아있는 게. 네. 왜냐하면 챌린저와 콜롬비아가 사고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챌린저 사고는 제 기억이 나요. 그건 저도 기억이 나요. 예. 물론 콜롬비아 사고도 기억이 나지만 그건 한참 후고. 챌린저 1982년, 86년. 6년. 6년. 그건 제가 그게 아마 그 휴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발사한 날이. 그래서 아마 우리가 낮에 중계를 보고. 저도 보고 있었어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발사하고 얼마지 않아서 폭발을 해버렸잖아요. 7초인가 뭐. 굉장히 금방 폭발해버렸는데. 진짜 충격을 받았었죠. 그렇죠.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때 아마 처음으로 그 교사가 타가지고 뭐 아이들 그 우주 학습이나 뭐 우주과학 학습을 위해서 탑승했다 해가지고 되게 의미부여가 됐었는데 발사 초기에 그게 86년이어서 그때 준비되고 있던 많은 우주 프로그램들이 다 멈추고 연기되고 코비도 그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허블 우주망원경도 훨씬 원래 일찍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늦춰졌고 그 챌린저 상황을 보면 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제 발사하면 안 되는 기후 굉장히 추운 날씨였고 그래서 패킹 있잖아요. 그 연료 패킹 쪽에 문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했죠. 다큐멘터리를 본 게 아니고 여기서 했군요. 오링이라고. 맞아요. 고무링이. 그 얘기를 앞에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게 아까 설명드렸던 그 고체 로켓에 이렇게 뭔가 실링을 하려고 붙여놓은 오링이 그 추운 날씨 때문에 얼어붙어가지고 마감을 잘 못했는데 이제 그거가 솔리드 로켓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타면서 밑으로 빠져야 되는 화염이 옆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패킹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기록들 왜 이렇게 됐을까를 뭐 조사하던 것 중에 언뜻 봤던 기억이 나는 게 그걸 실링하는 하나의 조그만 부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개발을 맡겨놓은 어떤 팀에서 이게 그 정도 온도에서 테스트가 잘 안 됐다 아직 이라는 의견을 꾸준히 냈는데 이제 그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 묵살됐다는 게 나중에 밝혀진 걸로 그게 진짜 큰 문제인 거죠. 그때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에서 다룬 게 이게 뭐 문제 없다고 주장하니까 문제 없다라는 걸 네가 각서를 써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나 있을 일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각서를 써라 이런 식이었고 그래서 결국 그런 사고를 일으켰었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사고 나고 뭐 정말 충격이었죠. 정말 충격이었고 장미셸 자르라는 음악인이 그 추모 앨범도 냈던 기억이 나요. 그 앨범도 제가 샀었고 그러니까 뭔가에 쫓기는 조직은 이런 의사결정? 결함? 그러니까 국적에 상관없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제 계속 성공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타성에 좀 빠지기도 했을 것 같고 우리가 이건 안다 뭐 이런 정도 괜찮았는데 지금까지 뭐 이런 게 이제 사실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사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제 얘네들이 끊임없이 올라가서 아까 100 몇십 번의 임무를 수행했다고요? 135회. 135회. 그럼 135회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럼 6개가 135회로 올라갔으면 챌린저 빼고 5개가 그래서 우주 비행사가 되게 많아요. 그렇겠네요. 제가 그때 그 보고 엔데이버 전시되면서 쭉 벽에 그동안 올라갔던 우주 비행사들도 딱 사진 쫙 있거든요. 그 우주 비행사 수가 우리나라 천문학자 수랑 비슷하던데요. 저도 그것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천문학자를 우리 과학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우주 비행사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직업의 세계라고 말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보니까 직업군이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수십 명이 수십 명.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우주 비행사 한 분. 그렇죠.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러네요. 아직은 그렇죠. 천문학자가 그렇게 적진 않고요, 우리도. 말씀이 그렇다는 거고. 그럼 이제 가서 한 임무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허블 같은 경우도 있지만
ISS. 네. ISS를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거기를 기지로 해서 기존 로켓들이 그냥 올라가서 도킹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네. 그게 없을 때는 되게 뭘 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게 뭐 ISS가 우주왕복선보다 늦게 우주왕복선이 가서 그걸 그렇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게 만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항상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ISS의 첫 삽을 뜬단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첫 구조물을 세울 때 그 너무 좀 약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냥 허공에다가 뭔가 약간 나사를 갖고 하나 어떻게 하죠 그걸? 소유주가 먼저였나?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원래 미르 러시아에서 먼저 시작하긴 한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러니까 파이프와 뭐 이런 나사 같은 걸 허공에 먼저 띄우나? 그냥 그 다음에 그러면 되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스카이랩이라는 게 그 우주 정거장을 올렸는데 소련에는 그만한 우주 정거장을 올릴 로켓이 없어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만든 게 미르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으로 올려서 조립하는 우주에서 조립하는. 그래서 그걸 이제 노하우를 받아서 그러게 조립 노하우가 생겼겠네요 우주에서. 이게 굉장히 ISS는 많은 나라가 이제 같이 만든 거니까 미국, 소련 등이 주축이긴 했지만 뭐 일본, 프랑스, 뭐 기타 등등 많이 관련돼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도 제안을 받았는데 뭐 가볍게 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뭐 돈 되냐 그거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ISS의 그 키보라는 모듈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뭐 희망이라는 이름의. 그러게요. 우리도 그걸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아까 파토님 말씀 주셨던 이제 뭐 다 짓고 나서도 물자를 계속 실어 나를 필요는 있는데 이 나사도 이제 슬슬 외주화를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앨런 형님 회사에다가 일을 계속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주왕복선이 2011년에 끝났거든요. 운행을 끝내고부터 나사가 직접 하진 않았고 사람이 가는 건 러시아에 외주를 주고. 소유주. 지금 소유주만 다니나요 그러면? 지금 가는 건 다? 사람이 태우는 건 아마 사람 태우는 건 사람 지금 태우는 거. 그래서 현재 우주 비행사의 자격은 러시아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어를. 러시아 우주선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사람 태운 거는. 그럼 미국에서는 아예 유인 우주선이 안 나가네요. 없죠. 지금? 그래서 스페이스X가 아직 인명사고가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안 타니까. 한 번도 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뭐 화성 어쩌고 얘기하고 있지만 좀 너무 오랫동안 그런 쪽에 경험치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게 사실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제 사람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 타는 우주선이 없는데 현재 그래비티 보면 우주선이 전부 키릴 문자고 다 한자고. 진짜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미국의 어떤 상황을 반영하는 그 장면이었군요. 그러게. 그러게요. 중국이 오히려 선저우를 쏘고 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왕복선은 6종류 중에 이제 실제로 나간 건 5종류.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빼고. 근데 콜럼비아호가 또 사고가 났단 말이죠. 콜럼비아호는 굉장히 일찍 처음부터 나간 게 콜럼비아호잖아요. 맨 처음. 그렇죠. 첫 번째로 나간 게 콜럼비아호니까. 엔터프라이즈가 아닌 콜럼비아호가 처음으로 그때 나갔는데. 2003년에 사고가 났거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콜럼비아호가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20년 가까이 넘게 다니던 거라 오히려 저는 챌린저 사고는 훨씬 옛날이니까 그런가 보다는데 콜럼비아호 사고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기분이. 이게 이제 와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다니고 있나. 그 콜럼비아호가 그 콜럼비아호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사고가 나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사고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사고도 이륙 당시에 나중에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 발사 당시에 뭐 자료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이렇게 조그만 물체가 위에서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 오비터의 왼쪽 날개의 앞부분 그 약간 깜장 색깔로 되어 있는 그 앞부분을 치는 장면이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얘는 돌아오다가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륙할 때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뭐 공기와의 마찰에 의한 가열이 없거든요. 그렇죠. 저속에서 발사가 되니까. 공기가 밀도가 높을 때는 속도가 느리다가 속도가 빨라지면 공기가 옅어지니까요. 그렇죠. 공기가 밀도가 높더라도 속도가 빠르면은 그 가열이 훨씬 심하죠. 밀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이제 발사 당시 속도 자체가 그렇게 마하 몇으로 올라가질 않으니까. 근데 그때 틈이 벌어졌던 거예요. 열차 폐체 쪽에. 근데 그 열차 폐체의 원리가 뭐냐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선 근처가 공력 가열이 돼서 엄청나게 뭐 1200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을 때 그 위에 실리카 계열, 돌 같은 그런 계열의 물질을 코팅해서 이렇게 박아놓는 거예요. 타일 같이. 실리콘 같은 단단한.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실은 녹는 점이 이제 쇠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타일 형태로 해서 다 붙여놓는 건데 이게 만약에 열을 많이 받아서 녹기 시작하면 열분해라고 부르는데 그게 갑자기 기화가 됩니다.
아예 기화가 돼버려요. 예, 고체가 기화가 되는데 재밌는 점은 이게 기화가 되면서 우주선 안으로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 우주선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우주선은 겉에 가스층이 하나 덮이게 되는 거예요. 저온의 가스층이 보호막이 생기는 거죠. 네. 만화에서 보는 보호막이. 그러니까 그 기화를 통해서 오히려 그걸 만들어내서 좀 안전을 도모하는 거군요. 이를테면. 또 한 가지는 열분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는 상변화 에너지를 다 빨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우주선 안으로 들어갈 열을 얘가 다 희생층인 거죠. 몽땅 다 기화함으로써 기화돼서 심지어 기화되면서 또 표면에 가스층을 만들어서 보호까지 해주는 거죠. 그렇네요. 그 엔데버 보면은 바닥 차폐체에 막 그 연기 자국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거군요. 그렇죠. 그게 긁고 지나간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이제 콜롬비아호 같은 경우가 그렇게 왼쪽 날개에 그런 미세한 틈이 생겼었는데 그거를 발견 못하고 이제 지구 공기층으로 다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귀환하면서 그 공력 가열된 열들이 그 틈으로 다 비집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거 봤을 때 저도 화면으로 봤거든요. 근데 진짜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갑자기.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7명의 우주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뭐 순식간에 불탔겠죠. 챌린저도 그렇고 그게 무슨 사고를 인식할 정도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고 그냥 그걸 봤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도 구할 방법이 있었나? 이런. 저도 그 생각이더라고요. 콜롬비아호 관련돼서 저도 그거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발사하기에 뭐 예를 들어서 몇 달의 시간이 걸릴 거고 못 버티죠. 뭐 영화 마션처럼 뭐 거기 뭐 생존하고 뭐 이런 물자가 없을 텐데 우주 공간에 화성도 아니고 화성에 땅이라도 있죠 그나마. 그렇다 우주인들이 뭐 몸을 던져서 거기서 진짜 잠수하듯이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올 수도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면 사실 돌아가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더 비극적이고 더 혼란스러운 고통스러운 상황만 이어질 수도 있었겠죠. 챌린저 올라갈 때도 그때 그런 얘기, 이건 정말 다큐에서 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사망했을까라는 의문이 제가 있다는 걸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아니고 속도도 그렇게까지 빠른 상황은 아니고 폭발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 같이 일어났지만 사실 인지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봤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영원히 알 수는 없겠죠. 그거는 이렇게 사고들이 나고 100 몇십 번을 다니면서 결국 한 번씩 사고가 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외에 무슨 기술적인 포인트가 있었다. 지금 열차 패치 얘기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런 뭐 어떤 부분을 좀 꼽을 게 있을까요? 오히려 아폴로, 그러니까 우주인들 인터뷰 결과, 그러니까 아폴로 우주선보다 타는 게 불편했다. 아, 그래요? 공간이 넓어서 편할 것 같은데, 느낌상. 근데 재밌는 게 진동이 엄청 심했대요. 근데 승차감이 나쁘군요. 승차감이 나쁘죠. 근데 이게 바로 그 액체 추진 로켓과 고체 추진 로켓의 차이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고체 추진 로켓은 진짜 탄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연소되는 속도를 열심히 디자인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연소되게 노력은 하지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불 붙이면은 뭐 덜덜덜 떨리다 멈췄다 덜덜덜 떨리다 뭐 이런 게 양쪽 그 고체 부스터에서 막 벌어지니까 원흉이 부스터군요. 그래서 고체 부스터 때문에 그 탑승감이 엄청나게 떨어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아주 하이테크라는 느낌까지는 또 아닌 것 같고 의외로 그래요. 의외로 그래요. 굉장히 처음에 나올 땐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우주왕복선이 완전히 퇴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콜롬비아호 사고 이후에 우주왕복선을 쏠 때 백업을 항상 준비하도록 했대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한 대를 발사하면서 한 대가 발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려고. 이게 비용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렇죠.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보면 정말 최첨단 재래식 기술. 정말 말 그대로 그러네요. 최첨단 재래식 되게 많아요. 원자력 발전 이런 게 최첨단 재래식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자동차보다 오히려 더 재래식 기술이에요. 그러게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제 쏴 제끼는 이제 그런 건데 원자력 발전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100년 전에 나온 그 이론을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원자력으로 물 끓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물을 끓이던가. 그래서 뭘로 끓이는 게 이 문제일 뿐이죠. 석탄이냐, 석유냐, 뭐 바람이냐, 원자력이냐 그 차이일 뿐이죠. 어쨌든 물 끓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터빈 돌리는 거. 자석을 돌리는 겁니다. 아니면 태양광. 코일이나 자석을. 태양광은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광전 효과와 광전 효과.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최첨단 같지만 사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주왕복선을 뭔가 폄훼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지만
그냥 우주 기술이라는 게 아직 그렇습니다. 네. 제가 비행기에도 많이 드는데 비행기 역시 되게 무식하게 공중에 띄워놓는 거잖아요. 앞으로 가야만 살 수 있는 서는 순간 떨어지는 그런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어떻게 띄워놓는 그런 상태고 반중력이나 정말 이런 게 어떻게 생기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또 보면 그 우주왕복선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뭐 물량으로 스케일 있게 막 무식하게 진행됐던 프로젝트인 느낌도 있지만 여기에 몸담았던 기술자들이나 뭐 엔지니어들, 과학자들이 아마 많이 앨런 형님네 회사로 많이 이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 스페이스 X에서 하는 팔콘 9 같은 경우 보면 그 1단 로켓만 재밌는 거는 2단 로켓 부분은 실은 그냥 버리는 거고요. 네. 1단 로켓만 재사용을 하는데 이게 경제성이 있게 된 거거든요. 뭐냐면 전체 이 팔콘 9 로켓에 들어가는 비용의 75%가 1단 로켓에 들어간대요. 근데 이걸 거의 20번 이상 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 그 스페이스 X 가보면 거기 공장에서 이 로켓을 양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6개 이런 레벨이 아니라 수십 개를 찍어가지고 그럼 단가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냥 어떤 경제 뭐 산업계로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사에서는 당연히 민간 쪽에 다 넘기고 진짜 뭐 더 깊은 연구, 더 뭐 고차원적인 연구 하려고 되는 것 같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쪽에서는 이게 아직은 없는 기술이지만 다음 단계는 양자 컴퓨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술에 나갈 방향이 약간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로켓이나 뭐 이쪽에 뭐 우주 왕복선 이쪽에도 지금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단계 이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방향 이런 거에 대한 뭐 논의가 있나요? 반중력. 예. 그건 너무 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양자 컴퓨터도 비슷합니다. 아, 그런가요? 우주 엘리베이터. 우주 엘리베이터. 아, 예. SF 감사합니다. 거기부터는 아마 이제 K 박사님의 영역인데. 거기부터는 파토님의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X윙이죠, X윙. X윙 좋네요. 아, 그렇군요. 스타 디스트로이어. 네. 아직은 우리가 중력을 어떻게든지 이겨서 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냥. 네. 힘으로. 그러니까 뭐, 힘으로. 예, 그렇게 엄청난 대체 기술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주왕복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머스크네. 걔 저한테는 형이 아니거든요. 머스크네 걔네 쪽으로 이전이 되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주왕복선의 이제 기체 형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뭔가 미래에 꿈꾸는 그런 모습 아까 로망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무엇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사람이 이족 보행 로봇을 보듯이 우주선도 비행기같이 생겨서 좀 맞아.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들로 자리매김을 했었던 건데 이 비행기가 우주에 갔다 왔다고?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런 쪽으로 뭔가 이어질 프로젝트 같은 건 없나요? 그게 아마 예전에 제가 어디서 본 게 엑스프라이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죠. 근데 그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게 지상에서 한 100km 이상, 그러니까 서울대전이 한 200km라면 되게 그거 반밖에 안 되는 되게 얇은 층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나가면 우주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도달해서 일정 시간 체류했다 돌아오는 걸 성공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게 몇 시간 뒤인지 며칠 뒤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그게 다시 떠서 다시 한번 그 비행을 하고 돌아오면 그 상금을 타는 그런 게 엑스프라이즈 프로젝트로 나왔었는데 스페이스쉽 1이라는 뭐 비행기가 그거에 성공했었어요. 그래서 모양이 이것도 똑같이 비행기처럼 생겼고 심지어 얘는 이륙을 하죠. 버진 갤렉틱. 그 뭐 리차드 브랜슨인가? 그래서 그거는 이륙을 하고 지구 고궤도에 올라가면 공기층이 얇아지고 산소가 희박해지니까 그때부터 로켓이 작동이 돼가지고 로켓으로 이제 100km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때 물어봐요. 그러면 스페이스 셔틀 진작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는데 얘는 탄도 비행하고 그냥 돌아와요. 얘는 돌아오는군요. 그러니까, 궤도 비행을 안 하는 거죠. 지구 탈출 속도인 7.8km/s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대포 쏘듯이 올라갔다가 잠깐 머물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죠. 머큐리가 했던. 그렇죠. 그거를 일반인도 즐기게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지금 우주 여행이 그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궤도 비행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서 궤도에 안착을 해서 얘가 이제 자유낙하 상태로 계속 회전을 궤도를 돌아야 되는 게 궤도 비행인데 그 스페이스 셔틀 우주왕복선은 그걸 했던 것이고 새로 나온 애는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적당히 올라가서 탄도 비행이라는 건 이제 포물선 비행을 해서 적당히 가서 적당히 내려오는 그러니까 궤도를 타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높이상으로 어느 정도 우주를 느끼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인공위성 수준의 그런 식의 운행을 하는 건 아닌 그런 거죠. 그 수중 발레할 때 막
올라와서 막판에 발 한번 차서 올라왔다가 몸속 꽂혔다가 내려가는 그런 거군요. 그리고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떠오르는 게 이제 뭐 극초음속기에 대한 그렇죠. 개발 같은 경우도 일반 그 제트 엔진 형태면 이제 마하 뭐 10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입구 부분의 공기가 그걸 램제트라고 부르는데 램 뜻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제 막 집어서 막 쑤셔 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도 속도가 되면 일반 제트 엔진은 앞에 이렇게 컴프레서라고 이렇게 팬이 있고 컴프레서가 있거든요.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수월하게. 얘가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속도로 공기가 막 들어오는 걸 막는군요. 그게 오히려. 그쵸, 오히려 저항이 되고 그 앞에 이제 샥 웨이브라는 충격파가 생겨버려서 오히려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극초음속에서 작동하는 그냥 공기 흡입 엔진을 쓰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하 뭐 10 이상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구 고궤도에 올라가서 지상에서는 비행기처럼 이륙을 해서 극초음속 엔진을 가동시키고 그래서 그걸로 마하 10, 20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희박해지는 위치까지 올라가면 로켓을 작동해가지고 다시 그 탈출 속도를 내는 그런 개념. 이런 연구는 좀 다음 차세대로 뭐 반중력은 아니지만 차세대 연구가 진행되고 이건 역시 참고로 비행기는 한 10km에서 10 정도. 그렇죠. 우리 국제선 같은 경우는 10km 정도 운행을 하죠. U2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 미군이 쓰는 정찰기가 있는데 그게 한 5만 피트, 6만 피트 올라가니까 한 20km. 그렇죠. 우와. 근데 그게 역시 다큐에서 봤는데 그 정도만 올라가도 지구가 동그랗게 보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와 대단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지구는 평평한데 무슨 소리예요? 굴곡이 보이죠. 네. 보이죠. 아 20km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U2가 무중력 실험 같은 거 할 때 그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면 한 몇 초 무중력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 많이 쓰죠 또. 와, 근데 진짜 파토님 집에서 저희 사무실까지 한 20km 되잖아요. 그죠. 근데 20km가 이 가로 20km, 세로 20km가 정말 다르네요. 10km는 그래도 우주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100km가 꽤 높은 거예요.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 봤자 9km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9km 여기서 뭐 시청? 좀 넘어가나?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리존탈한 세계와 버티컬한 세계의 그 척도가 많이 다르죠. 결국은 추력을 얼마나 잘 활용해가지고 힘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서 얘가 뭐 뭘 주렁주렁 달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덜 달고 덜 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추력이 강하든지 뭐 효율이 좋든지 해가지고 선체 자체로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야만 우리의 로망이었던 날개 달린 우주선이 슉 하고 우주로 나갔다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돌아오는 그런 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스타트랙의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합리적인 게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가 있죠. NCC 1701 시리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추력 장치가 있어요. 별과 별 사이를 그러니까 먼 거리를 다닐 때는 워프를 당연히 써야 되고 근데 그게 없으면 뭐 당연하죠. 스토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기본 옵션이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임펄스 엔진이라고 대충 여기서 한 목성쯤 갔다 왔다 한다. 그러니까 한 태양계 안에서 움직일 때는 임펄스 엔진을 써요. 그 다음에 스러스터는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이륙한다. 아주 가까운 곳들 다닐 때. 그런 때 이제 스러스터를 쓰는데 이 스러스터가 지금 우리가 쓰는 로켓 엔진 같은 비슷한 거거든요. 임펄스 엔진 정확하게 원리 모르겠고요. 워프 엔진은 더 모릅니다. EM 드라이브 아닐까요? 뭐 모르죠. 원리를 알면 제가 뭐하러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구인들은 아직 페이지 1인 거네. 그것도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이게 엔터프라이즈가 빠른 거고 워프는 엄청 빠른 거고 그런 거죠. 이 스러스터도 사실 이 엔터프라이즈 스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큰 엔터프라이즈 홀을 길이가 100m 넘는다고요. 그거를 대기권에서 우주로 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힘으로. 이 공간에서는 임펄스 엔진 쓰면 큰일 나요. 위험하거든요. 워프는 당연히 못 쓰고. 그러니까 우리 아직 그 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하는 거잖아요. 트러스터를 한 번 쓰고 다시 못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행성에도 이렇게 따가 계속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기술을 워프는 못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엔진 효율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꿈이었던 그 형태의 우주 왕복선처럼 이렇게 막 지 맘대로 날아다니는 그런 로켓은 만들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으네요. 언젠가 파토님이 한번 한 적이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과학기술 같은 거 발전시킬 때 어떤 거는 생각보다 엄청 빨리 자라고 맞아요. 어떤 건 생각보다 엄청 못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못하는 것 중에 이 중력하고 관련된 것들은 참 극복이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아지는 속도가 되게 뭐랄까 느리고 지루한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아직 못 날아다니니까. 네, 그렇죠. 자동차, 비행기, 로켓 이런 쪽은 정말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리죠. 일단 중력 자체를 모르는 면이 너무 많고 잘 모르고. 그렇죠. 공돌이들은 기본적으로 중력은 원래 있는 거라고 계산 넣고 그걸 극복해야지. 이런 그거 자체에다 의문을 표시하지는 않다 보니까 중력을 해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수능하고 그다음에 힘으로 어떻게 찍어 누르던가 그렇죠. 아니면 포기하던가. 수학자들이 덧셈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 너무 정확한 표현.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보다 많이 발전한 것들은 그런 많은 물량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들. 그러니까 디지털화되는 거라든가. 주로 전자기에 관련된 것들. 그렇죠. 전자기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저 디지털화된 것들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적은 에너지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에너지 자체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 단로의 수학여행 이런 거. 이런 거는 실제로 에너지를 쓰기 위한 연료라는 것의 절대량이 있잖아요. 아직은. 그걸 극복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달로 소풍을 못 가는 게 21세기하고도 17년이 지났는데 뭐 그런 이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생각해보면 70년대랑 지금이랑 그 컴퓨터랑 인터넷 말고는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죠. 없죠. 좀 자율주행 자동차라도 좀 나오고 하면 좀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나와야 좀 달라진 세상이 되는 거지. 아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케이트 박사님이 좀 분발해 주셔야 우리 좀 이렇게 시시한 세상을 좀 극복하고 왜 이런 건 꼭 이제 공학자들 몫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누가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천문학자들이 그거 하겠어요? 그러네요. K 박사님이 하시겠습니까? 물리학자라면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데. 우주왕복선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뭐 본 사람도 거의 없고 우리들은 다 봤지만요. 그 보고 오신 엔데버호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허블 우주망원경이 처음에 올라갔을 때 고장이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수리한 게 엔데버호예요. 안경 씌우고 왔다고. 안경 씌운 게 엔데버. 안경 그 렌즈. 그 렌즈. 잘못 깎아가지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때 여행할 때 다른 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열심히 공부한 바에 따르면 챌린저호 사고 때문에 급히 건조한 게 엔데버호라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한 30여 년 이어졌던 거죠.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이제 끝났고. 그렇죠. 이제는 뭔가 그거보다 확 발전된 뭔가가 보였으면 좋겠지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사실 그 앨런이 하는 거 앨런 태양 아니었어요? 앨런이 하는 거 아유 왜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형이라고 합니까? 그럼 어린 형이라니까. 그래 돈 많으면 형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정도로 돈 많으면 삼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앨런 삼촌. 아버지. 앨런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거는 멋있긴 한데 그게 우리의 로망을 충족시킬 정도의 어떤 그 무게로 느껴지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다지 기술적인 다음 스페이스 셔틀 정도 붙으려면 달 왔다 갔다 하든지 그 정도는 해야죠. 화성 왔다 갔다 하든지 이 정도 돼야 이제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얘는 궤도선이었다는 거죠. 지구 궤도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아폴로 지나서 이게 나갔으면 이게 멀리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궤도에 멈춰 있었다는 것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계속 좀 섭섭함으로 남았어요. 그게 실제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달은 갔다 왔고 화성은 너무 멀고 차이가 너무 크니까 중간에 뭐라도 하나 있었어야지. 그러게요. 아직도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화성까지도 사람이 못 가고 있네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서 가까이서 보면 그 로켓 같은 게 사실 우주로 보내는 게 1g이라도 줄이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직접 가서 보면 그 거대한 날개와 그런 게 우주로 통째로 갔다 온 건데 이런 짓을 했구나. 너무 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크면 어때요? 로켓을 큰 거라는데. 그게 이제 그 나라의 방식이죠. 보면서 그 생각, 이게 지금 얼마나 최적화가 된 걸까? 그러니까 완벽한 최적화가 된 건가요? 예를 들어 날개 어떤 무게나 모양이나 뭐 이런 게 완벽하게 다 계산이 돼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줄인 게 그 사이즈인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저도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정확히는 알진 못하지만 공학을 배울 때 모 교수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썸룰이에요. 썸룰. 썸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펼쳐서 눈앞에 보고 대략적인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대보는 거군요. 그렇죠. 찍어라. 왜 문제가 그러니까 공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에 쫓기잖아요. 그 시간 내에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과학자처럼 끝없는 질문과 뭐 의문을 품어가지고 뭔가
끝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버리진 못하거든요. 모든 테스트를 다 해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직관에 의존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켜서 그냥 썸룰이라고 표현을 해요. 되게 멋있죠. 썸룰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냈으면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스페이스 셔틀이 그렇게 쫙 빠지게 멋있게 만들어서 닉슨 대통령 앞에 갖고 간 거 아닐까. 목업을 먼저 만들어서. 일단 예쁜 건 중요하죠. 예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 저희 애기가 우주 왕복선 엔데버호 장난감 얼마나 잘 가지고 노는데요. 슝 이러면서 뚜껑 열리는 거요? 네. 안 열립니다. 뚜껑 역시 중요하죠.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는 걸 가지고 놀기엔 너무 저연령입니다. 최 팀장님 말씀하셨던 거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예가 있어요. 그 옛날에 스텔스기 만들 때 그 SR-71 블랙버드 뭐 이런 거 만들 때 보면 그 레이더 전자파에 잡히지 않으려고 비행체를 약간 각지게 만들었거든요. F-117 가장 가장. 근데 그런 이유가 실은 어느 정도 썸룰이 들어간 게 이게 어느 각도로 어떻게 표면을 스무스하게 만들어야 이제 레이더에 안 잡히는지에 대한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예 그냥 최대한 평평한 형태로 각을 져서 만들면 최대한 적게 잡힐 거다라고 한 건데 얼마 전에 에어쇼 가서 F-22를 봤거든요. 늘씬하죠. 뭐 진짜 이게 뭐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너무 쫙 빠졌고 근데 그 기체 설계에는 이제 컴퓨터 계산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초기에 썸룰로 돼 있던 게 이제 컴퓨터가 서포트가 되면서 훨씬 더 정교하고 뭐 최적화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직관을 컴퓨터가 또 이기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러고 보면 60-70년대 컴퓨터로 만든 우주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일일이 다 계산하거나 시뮬레이션을 못했을 거예요. 그 경험과 뭐 눈치와 기타 등등으로 미감 이런 걸로 해결했다. 그런 것도 잘 알아내놓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의 로망이었던 우주왕복선 스페이스 셔틀 퇴역하고 없습니다. 이어지는 뭔가가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냥 한번 다뤄봤어요. 무슨 대단한 기획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무슨 뭐 시의성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엔데버 보고 왔잖아요. 네, 그거죠 뭐 그거 그 정도였고 또 K2 박사님을 어떻게 좀 다시 끌어들이고자. 네,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계획 없습니까? 스페이스 셔틀이요? 그런 비슷한 거라도. 있었다면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그냥 없는 걸로 정리하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디에 계획은 있을지도 몰라요. 맞아. 있으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단단히 홍보해드리겠습니다.